네, 반갑습니다. 예, 10주차 여러분 뵙겠습니다. 국제거래법 10주차가 됐습니다. 예, 9주차까지 쭉 공부하시느라고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10주차 1회차분, 1회차씩, 2회차씩 올렸고요. 이번 주에 녹화해서 나머지 부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차시까지 저희는 국제운송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 영역에서 무역이라고 하고 사법 영역에서는 이제 국제 매매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입거래. 이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인 우리가 주계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매매계약이 있고요. 국제매매계약 관련해서 쭉 봤습니다. 국제매매거래에는 이제 장거리 운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국제운송계약 그리고 관련한 국제운송법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복합운송 진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거래는 장거리 운송이 수반되면서 물품의 멸실 위험이 국내 거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제 해상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해상 보험 관련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6시간 그러니까 3시간이죠. 우리 온라인 강의실 차시로는 6회분 차시 동안 이제 해상보험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해상보험도 지금 우리 역시 사법이니까 해상보험 관련한 이제 계약이 문제되고요. 그리고 해상보험 계약에 관련한 어떤 공법적 규제, 국제운송법제에서는 국제조약의 형태로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 해상보험계약 관련해서는 이제 영국의 국내 보험법 그리고 그 영국 그 보험회사들의 협회약관이 중요한 준거규범이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한 법을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국제조약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국의 해상보험에 관련한 쭉 어떤 역사적 전통이란지 발전되어 온 법제들은 지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된 계약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뭐 사인만 하면은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take it or leave it. 소위 이제 법의 독점적 지위라고 할까요? 영국의 해상보험법 그리고 런던 보험자협회 약관 등이 그대로 여러분의 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 관련한 계약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 신용장 거래 관련해서 신용장 관련한 법들, 신용장 통기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그 무역거래, 이제 국제 매매거래, 매매계약 뭐 이렇게 부르는데 본질, 그 무역거래, 매매계약의 본질은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은 물품의 인도, 그리고 물품의 인도와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 신용장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신용장 관련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물품의 인도는 이제 서류 국제매매거래가 서류의 인도 형태로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CIF 조건이죠. FOB 조건도
본질은 물품의 인도지만은 서류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선적 서류, 또 신용장 서류라고 하는데요. 이 선적 서류에는 임의 서류가 있고 뭐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이제 세 가지인데 우리가 쭉 공부해온 상업송장, 상업송장을 공부해 오질 않았죠. 국제 매매 계약 관련해서 상업송장이라는 선적 서류가 있습니다. 이 상업송장은 매매 계약의 내용을 가장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됩니다. 매도인이 작성하는 자기 작성 서류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뭡니까? 운송 계약 관련한 운송증권이 있고요.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이런 운송증권 이게 이제 두 번째 필수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보험증권,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발급받은 보험증권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필수 서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서류가 필수 서류고요. 그 외에 이제 당사자들이 합의한 서류들, 우리가 그걸 임의 서류라고 합니다. 임의 서류가 제출됩니다. 그럼 이 선적 서류가 제출되면 은행을 통해서 이제 매입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은행은 그 선적 서류가 적격성 있는 선적 서류인지 신용장의 서류 조건이죠. 그 조건에 맞는 그러한 선적 서류인지를 조사해 가지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뭐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야. 그러니까 선적 서류의 인도 그리고 신용장 대금의 지급. 물론 이제 그 저간에는 이 물품 인도, 매매 대금, 원 매매 계약상의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적 서류 세 가지 필수 3서류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운송증권,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와 관련한 해상보험을 공부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우리 이 교재를 캡처해 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 이제 해상보험란이 있는데 해상보험이 뭐냐? 해상보험은 해상의 각종 위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부하는 제도이다. 해상 운송 중에 있는 선박이나 화물은 다양한 해상 위험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선박이 충돌 또는 좌초하거나 침몰할 수 있고 이른바 해 고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선박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해적의 공격을 받아 화물이나 장비를 전부 약탈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뭐 가끔 소말리아 해적 사건 이런 뉴스 접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뭐 경약 분야도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 전쟁 중에 적국 군함에 피격되거나 납포되거나 또는 서론이 선박 소유자에게 해를 입히고 선박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는 등의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선박이나 화물이 이러한 위험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가 해상보험 제도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운송 방식 공부할 때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이 그랬죠. 이제 육상운송은 비교적 위험이 덜하고요.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이제 해상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물품이 인도되고요. 그래서 해상보험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 상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인데요. 그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예요.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상인이 일거에 뭐 망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 뒤에 뭐 은행 보증도 보겠습니다만은 보증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이 그 위험을 담보하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은행 보증 어떤 제도가 있고요. 이건 개인법적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단체법적 성격의 것인데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은 대수의 법칙, 그 대수의 법칙이란 뭐예요? 큰 수. 한자가 잘 안 써지네. 대수의 법칙. 큰 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험을 보장하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작은 보험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떤 큰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상쇄할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 보험의 원리고요. 개인법적인 보증에 비해서 이건 단체법적 성격이 강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상 보험이라는 것은 해상의 각종 위험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 보통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자 이렇게 3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보험계약은 어떤 학자는 뭐 피보험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뭐 그런 성격의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막사상 뭐 다툼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가 이제 피보험자가 되는데 위험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생한 보험 사고를 보상받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상보험은 해상의 각종 위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보험자 손해를 전부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 운송이나 국제무역에서 해상보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상 운송인은 자기 선박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여 선박보험 계약을 해상 운송인 운송계약의 일당사자죠. 이 선박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 선박보험 계약을 드는 게 보통입니다. 국제물품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은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사고에 대비해서 적하보험 계약을 거의 언제나 체결한다. 그래서 이제 적하보험 계약은 화물, 여기서 적자는 이제 선적되었다라는 뜻은 적자고요. 화물할 때 하자입니다. 이 선적된 화물을 담보하게 한 그러한 보험계약을 우리가 적하보험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해상보험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 역사를 쭉 간략히 보겠습니다. 오늘날 해상보험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지중해 연안에 생겨지고 있던 모험대차 또는 해상대차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모험대차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모험, 어드벤처. 이 어드벤처라는 말은 이 해상 거래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발전해서 벤처 캐피탈이라고도 하는데 이 해상 무역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죠.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선박이 지금 같은 현대적인 어떤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그야말로 생사를 걸고 어떤 무역거래를 합니다. 이 모험대차는 원래 금전 소비대차 일종이었다. 즉 이 제도는 차주인 선주 또는 하주로 하여금 항해가 무사히 수행된 경우에 차입금을 고유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도록 하지만 선박이 항해 중에 사고로 말미암아 전손되었을 때에는 차입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과 위험담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 모험대차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 있는 무역거래를 하는 화주하고 선주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성공하면 나눠 갖고
성공하지 않으면은 뭐 나눠 갖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 모험 대차는 12세기 및 13세기로서는 지중해 연안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항구 도시에서도 널리 이용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후 1230년경에 이자 징수를 금지하는 교회법에 따라 모험 대차는 사실상 금지되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모험 대차라는 건 결국 그 자금을 대여하는 자가 그 어떤 그 성공을 기회로 해가지고 그 이자 상당히 어떤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뭐 저도 뭐 자동차 보험을 들고 종합보험 삼성화재에 가입했는데요. 얼마 전에 좀 자가보험이라고 하나요? 손해가 나가지고 지금 대수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요. 보험회사가 굉장히 요즘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자비 부담도 많고 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업도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보험업자들, 보험 사업을 하는 상인들은 어떤 그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상인들의 위험을 담보하고 또 수익을 얻는 뭐 셜록 홈가 뭡니까 샤일록이죠. 우리 이제 그 지중해 그 대표적인 악덕 상인 하면 샤일록이죠. 그 이자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우화도 있는데요. 이제 과도한 이자는 교회법 정신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계속 보지만 보험대차가 그래서 이제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무상의 소비대차 또는 가장매매계약 등 변형된 형태의 보험대차는 계속되어 14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해상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먼저 보험료를 받는 형태를 취하는 진정한 해상보험계약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험대차는 이게 미리 그 거액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점차 발전되어서 지금과 같은 이제 해상보험계약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상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영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17세기경부터 당시 상거래 장소로 이용되던 커피하우스에서 해상보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커피하우스. 이 커피하우스가 그 뭡니까? 유럽 상거래의 어떤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로이즈였다. 로이즈는 그 신용이 높아 그에 따라 명실공히 전 세계 보험 시장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로이즈는 그 자체 독립한 보험회사는 아니고 개인 보험 투자자의 모임으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신디케이트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인수한다. 언더라이터, 뭐 또 네임즈 뭐 이렇게 불러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근대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영국이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최강의 전통적인 선주국이었고 따라서 모든 해상운송 활동과 그에 따른 해상보험 활동이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은 해상보험에 관한 수많은 법원의 판례를 축적하여 정비된 해상보험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은 판례법 국가죠. 그래서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 성문법으로 이렇게 입법화되기도 하고요. 우리 동료 변호사들도 뭐 해상보험, 해상법, 보험법 공부하려고 하면은 영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해상보험의 중거법 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이 손해보험의 일부로서 해상보험을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국가의 국내법은 해상보험을 규율하는
법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에서 일관하여 문제로 되는 중거법의 문제가 국제해상보험에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해상보험법이 영국법이라고는 또 해도 중거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내 상법에 해상 관련한 그런 법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17세기부터 영국에서 해상보험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영국이 해상사업의 중심지가 됨에 따라 해상보험 거래가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고 해상보험에 관한 상관습이나 판례도 영국에서 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해상보험에 관한 영국에서 발전한 상관습이나 영국법원 판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 봤죠? 이는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에서 사용하는 해상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및 표준협회약관에 영국법을 중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해상보험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증권이 로이즈 해상보험증권인데 그 보험증권이 중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이 이제 복사되는 카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법이 이제 보험증권에도 그대로 이용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영국법을 중거법으로 하는 조항 또는 약관은 거의 모든 해상보험계약에 사입되어 있다. 영국법은 해상보험에 관해서 풍부하고도 정비된 내용을 갖추고 있어 거의 모든 해상보험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여 분쟁 해결에 대한 지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법 중거약관 그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영국법에 따른다. 그게 이제 영국법 중거약관입니다. 이게 삽입돼 있어요. 전 세계 해상보험업계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영국법 중거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이 뭐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부동문자로 인쇄된 그러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걸 무효로 할 필요가 없겠죠. 당사자의 합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1917년도 1월 11일 판례가 이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해야 한다. 영국 중거법약관은 당사 사이에 유효하다. 자, 또 관련해서 1991년도 비교적 최근 판례를 볼까요? 해상보험약관의 영국법 중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소양성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왜 우리나라 관련한 해상무역거래인데 영국법에 따르냐 뭐 이렇게 대리인이 주장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법 그 제왕조항이라고 하나요? 그런 조항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소양성에 반한다 할지 공익규정에 반하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도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고 따라서 적하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가 적용되고 우리 상법 제651조 소종의 제척기간이나 제655조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는 이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의무에 위반되면은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서 그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상법의 제척기간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영국 해상보험법에는 없는데요. 우리 상법 조항에 따라 뭐 제척기간을 적용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지 뭐 이런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국제해상보험계약에 영국의 법률, 판례 및 상관습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이하에서는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보험계약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은 1906년에 만들어졌고요. Marine Insurance Act, 줄여서 Marine Insurance Act of 1906 원 법 이름이 그런데요. MIA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쭉 그 설명을 따라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에 관련한 해상보험계약 해석과 적용에서 중심적인 역할하는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은 영국에서 근대 해상보험이 발달하기 시작한 17세기 말부터 영국 해상보험법 초안이 마련되는 시점인 19세기 말까지 형성된 약 2000여 개의 해상보험 사건의 판례와 그때까지 확립된 상관습을 정리하여 성문법화한 것이다. 이건 성문제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뭐 상권 분리, 권력 분리 원칙이 흔들린다, 무슨 대법원이 뭐 정치기관이다, 뭐 이런 말만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그동안의 판례를 뭐 입법하고 이런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미국도 그렇고요.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들은 다시 한번 입법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뭐 최종법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낙태 관련해서도 미국 대법원이 많은 판례를 냈죠. 뭐 사형제도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주법이랄지 연방법이 따라서 바뀌고 뭐 그럽니다. 자,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은 94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이 있고 여기에 로이즈 보험증권의 표준 양식 및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부칙으로 두고 있다. RCP라고 하는데요.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팔리시면은 이제 우리가 보험을 말합니다. Insurance Policy 뭐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Construction 하면은 이제 해석을 말합니다. 뭐 건설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제 법이고요. 그래서 RCP라고 불려요. 자,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서 먼저 해상보험계약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해상사업, Marine Adventure, 해상사고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즉 해상손해를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입니다. 즉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선박이 잘못될 수도 있고 화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게 하나의 손해인데 그 손해를 보험을 통해서 담보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설사 해상보험증권을 사용한 보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가 아닌 다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은 해상보험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 해상보험계약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육상이나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해상항해에 부수하는 것일 때는 이를 해상보험으로 부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 해상보험법은 해상항해에 부하는 육상, 내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손해라면 이를 해상보험으로 부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보통보험약관인 협회적하약관, 네, 운송조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상항해에 부수하는 육상, 내수면 운송까지도 이게 해상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선박 건조나 인수 중에 선박 건조나 진수 죄송합니다.
선박 건조나 진수 중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손해를 해상보험 형식으로 부과한 경우에는 성질이 허용하는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던 중에 무슨 사고가 생긴달지, 선박을 다 건설하고 막 진수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생겼달지, 뭐 이런 경우에 해상 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해상 사고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해상 보험은 해상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서 해상 위험, maritime perils, 오늘은 maritime perils라고 하는데 해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해상 사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선박, 화물 또는 기타 동산이 해상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 보통 저가보험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피보험 재산이 해상 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운임, 수수료, 이윤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의 취득 이 위협받거나 또는 선급금, 대부금 또는 비용에 대한 담보 의무가 위협받을 경우, 보통 뭐 운임과 관련한 해상보험이랄지 선박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상위험, 세 번째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뭐 선박위험은 첫 번째겠군요. 이제 뒷부분은 이런 운임, 선급금 관련한 해상 보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재산의 이해관계를 갖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네, 이런 위험도 해상위험이고 해상보험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겠습니다. 뭐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뭐 이러한 형태의 보험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내가 누구에게 뭐 불법행위, 이게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지 하면은 그에 관련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해상사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해상위험이 중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는 바, 해상위험에 관해서 영국 해상보험법은 이를 해상항해의 이 결과로서 또는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 즉 해고유의 위험, 화재, 뭐 전쟁 위험, 해적, 강도, 절도, 포획, 납포, 국가의 억지 또는 억류, 투하, 선원의 악행 및 그와 같은 종류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타 일체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